무역계약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격지자 간의 거래, 즉, 그 영토와 주권을 달리하는 외국과의 이제 거래에 있어서는 국내 거래와는 달리 상당히 그 고액의 금액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많은 물품을 한꺼번에 수출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접근 방법이라든지 또 그것을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상당히 그 신중한 접근이 이제 요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과의 어떤 그 바이어든지 셀러든지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떠한 단계로 그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셀러든 바이어든 일단 셀러의 입장을 이제 보게 되면은 셀러가 어떤 물품을 가지고 특정한 나라에 수출을 하겠다 또는 뭐 세계 어느 각지에서도 그 물건을 매도하고 싶다라는 이제 의사가 있게 되면은 먼저 나의 물건이 어느 나라에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바이어가 나의 물건을 사줄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그 시장 조사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overseas market research가 되겠죠. 처음에 이제 해외 시장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고서 특정 어떤 국가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죠. 만약에 내 물건이 미국에서 상당히 그 시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그 나라를 이제 타겟으로 삼고 그리고 범위를 압축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어떤 바이어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이어에게 거래 권유를 일단 하게 되는데 거래 권유를 하게 될 때는 먼저 기사의 뭐 이름을 어디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뭐 기도시의 상공회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상대방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그리고 자신은 어떤 것을 취급한다 하는 그런 서큘레터를 보내게 되죠. 이게 거래의 권유장인데 여기에는 간단한 취급 상품 그리고 역사 그런 것이 담겨 있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메일을 이제 발송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사의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이카탈로그라든지 그런 것들을 첨부를 해가지고 방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상대방에게 거래의 권유를 유도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제의를 받은 이제 바이어는 그 상품이 자기에게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서 상대방이 보내온 그런 웹사이트라든지 또는 송부해온 캐탈로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참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품의 조회를 하게 되죠. 이것이 나에게 판매 적격품인가 거래 적격품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트레이드 인쿼리를 실시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어떤 그 매매 계약의 이제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바이어든지 셀러든지 시장 조사를 하게 되고 신용 조회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셀러가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셀러가 일단 물품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상대방이 결제를 안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낭패가 되고 그리고 큰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셀러가 이 바이어가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구매 능력은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신용 조회를 하게 되는데 크레딧 인쿼리라고 하죠. 크레딧 인쿼리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또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 뭐 업계에서 평가는 어떠한지 실질적으로 결제 능력은 있는 것인지 판매 능력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신용 조회를 할 때 그 바이어의 어떤 주 거래 은행이라든지 또는 뭐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그런 업자에게 이제 그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해줄 것을 이제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보편적이죠.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무슨 결제 조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안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청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offer 어떠한 물건을 언제까지 선적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이 셀러 측에서 대부분 이제 셀러죠. 셀러 측에서 오퍼를 청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셀러가 보낸 이 오퍼를 바이어 측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격한 조건인지를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수락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cceptance를 하게 되죠.
승낙을 하게 되고, 만약에 승낙이 이제 중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승낙이 돼가지고 계약이 체결되면 좋겠는데, 이 사이에서 이제 우리 그 매매라는 것은 흥정이라는 것이 이제 필수적이죠. 가격이 높다면 깎아달라 한다든지, 또는 인도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 그렇게 되면, 그 선적 일자를 늘려달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다른 제시를 하게 되죠. 그걸 이제 역제의한다. 그래서 이제 카운터 오퍼라고 그러죠. 이 카운터 오퍼가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죠. 가격을 깎아달라. 더 이상은 못 깎아준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다음에 거래할 때는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 카운터 오퍼가 몇 번 반복을 하고, 그것이 이제 절충안에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승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되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운터 오퍼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되죠. 폼 오퍼가 되고. 그렇게 돼서 승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컨트랙트 해서, 매매 계약이 이제 체결되는, 이것이, 보통의 이제 무역,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이제 행해지는 보통 일반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무역 계약은 청약과 승낙, 이 두 단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행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잘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어떠한 안을 제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막 사겠다든지 또는 먼저 내가 팔겠다든지 그러한 안을 먼저 제시하는 사람, 그것은 이제 청약자라 그러죠. 먼저 청약이라 그러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오퍼러라 그러죠. 오퍼러는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오프로라고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오를 붙이나 이를 붙이나 그런 같은 말인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제의를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오프리가 되죠. 오프리. 우리들 고용자 고용인은 employer, 그 다음에 그 피고용인은 employee 하듯이 오프리 이건 피청약자, 피청약자, 그 다음에 청약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잘 그 단어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아까 그 무역거래 단계의 각 단계별에 대해서 이제 행해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품 조회와 이제 회신이 있게 되는데, 먼저 거래 관계에 그 제의를 받은 당사자가 그 물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든지 또는 구매할 의사가 있다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하게 되죠. 그 상품은 나에게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인도 날짜는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price and quantity 해가지고 가격은 얼마에 이제 팔 것인지, 그리고 그 가격이 만약에 뭐 하나에 뭐 100불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만큼을 구매를 하게 되면 얼마큼 디스카운트 해줄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포장 방법, 주문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의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적의 시기는 언제일 것인지, 내가 만약에 이제 계절 상품을 취급하는데 상대방이 그 계절 상품에 늦게 선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상품은 이제 판매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도 날짜의 정확성,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송금 방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신용장을 할 것인지, 추심을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서로 이제 조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험의 부분은 누가 할 것인지, 매도자가 할 것인지, 매수자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바로 이제 인코텀스의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 인코텀스를 가지고 구체적인 그러한 위험의 분기점이라든지 또는 비용의 분기점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서로 매도자와 이제 매수인의 이제 의무 부담 관계를 설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조회를 이렇게 둘 수 있는데 credit inquiry. 교과서적으로는 그 신용조회를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이렇게 무역 행위를 이제 이행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그 제시한 그 인도 날짜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촉박하고, 그래서 물품의 제조 기간이 바로 코앞에 도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제의를 받았을 때 또 신용조회를 하게 되고 하면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또 상당한 또 비용이 또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아주 큰 고액의 거래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신용조회를 통해서 상대방이 이행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참으로 그 실무상에서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어떤 그 대금 결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지급 보증이 확실치 않다. 그러면 이제 수출보험공사에 바로 수출보험이라든지 수출보험 또는 이제 수입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신용조회는 이제 왜 해야 되는지 하고 이제 의의를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그 상대방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 지불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지불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제때에 성실하게 이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과연 이 셀러가 그만한 제품을 제조할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정확한 시기에 그것을 인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또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가능성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서 그것을 통해서 검증을 함으로써 사후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위험을 이제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용조회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조회는 주로 뭘 물어보냐면, 먼저 이제 인격, 그래서 이제 캐릭터 이렇게 되는데, 회사의 그런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상대 회사가 어떤 업무를 이행하는 데서 얼마큼 적극적이고 성실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는 게 바로 캐릭터가 되겠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만한 제품을 생산한 그 제조 시설이 있는지, 그러면 또 제조 시설이 없다면 그것을 아웃소싱 해가지고 어떤 하청업체를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물건을 제작할 그런 이행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바이어가 그러한 물품 대금의 결제를 제때 이행할 수 있고, 또 그만한 액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캐패시티에서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 능력을 알아보려면 먼저 사업 연액이라든지, 그다음 매출액이라든지, 어떤 그 사업에서 성실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신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게 되겠고, 다음에 이제 자본을 줄 수 있는데 캐피털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운영 능력이 이제 건실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재금 지급 능력이 있는지, 또 제조 능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방안으로서는 뭐 대차 대조비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회사의 그 재무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용조회 내용의 가장 중요한 세 개는 인격, 능력, 자본, 캐피털, 그 다음에 capacity 세 개를 들 수 있고, 거기다가 condition, collateral, currency, country 이런 것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앞에 그 세 개에 더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신용조의 5S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condition 하게 되면은 이제 거래의 조건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collateral 하게 되면 이제 담보를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currency 하게 되면 그 매매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어느 나라의 통화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country라는 것은 어느 나라와 이러한 거래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요소인데, 그렇게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니니까 먼저 character, capacity, 그 다음에 capital,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용조회의 3대 요소이고, 그 중에 이 4개 중에서 2개를 이제 더해서 그것을 5CS라고 그러죠. 이런 문제도 이제 상당히 그 빈출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이런 거 나와가지고 틀리면 참 억울하죠. 그래서 신용조회 방법으로는 이제 국제적인 상업 흥신소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commercial과 mercantile agency라고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제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한 건당 그것을 이행하는데 상당히 그 많은 그 비용이 들죠. 그리고 또 시간도 좀 걸리고, 물론 그 정보의 정확성이야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정확한 것이 큰 이제 장점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에 조회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셀러가 이 바이어의 그런 능력을 조회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바이어의 주 거래 은행에다가
조회를 해보게 되면 재무제표라든지 입출금 기록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쪽 바이어와 뱅크가 같은 편인데 이 셀러에게 이 뱅크가 바이어의 그 불리한 점을 이쪽에다가 통보할 리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밀 거는 못 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 셀러가 바로 이 뱅커에게 인쿼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바로 조회를 해가지고 바이어에 대해서 신용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하고 말하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바이어가 먼저 이야기를 하죠. 셀러에게 우리 신용 상태에 대해서는 이 은행에 물어봐라. 그래서 뭐 국민은행을 자기의 주 거래은행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쪽에 조회를 해보세요 하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뭐 조회를 해봐야 이쪽에서 나쁜 얘기가 나올 일은 만무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회적으로 이쪽에 한국의 어떤 그 외환은행에 셀러하고 외환은행은 주거래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외환은행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외환은행은 또 은행과 은행끼리 서로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게 되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셀러가 바이어의 주거래은행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조회하는 경우는 드물고, 또 그것은 또 A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그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우회해서 상대방의 그 거래은행에 조회를 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업자 조회처에서 트레이드 레퍼런스가 되는데요. 이 바이어가 만약에 뭐 TV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바이어다. 그렇게 되면 동종업계 이 TV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같은 나라의 동종업계 다른 바이어에게 조회를 해보게 되죠. 근데 이 바이어와 이 바이어 사이가 서로 친분 관계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동종업계에 있으니까 서로 잘 알고 있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동종업계에서 보내오는 그러한 조회도 꼭 뭐 정확하다고는 이제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현지 실시 조행을 시행을 이제 들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죠. 앞에 이런 조회의 내용이 전부 다 미심쩍다. 라든지 또는 직접 가가지고 제조시설을 한번 봐야 되겠다든지, 그리고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그 바이어의 능력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 그렇게 되면 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그쪽 회사를 이제 방문해서 또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초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언어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이행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시간적, 제한적, 그리고 비용에 이제 제한이 따른다는 것, 그것이 큰 약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청약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 청약이다. 그래서 offer 이렇게 되는데, 말은 청약,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청약 그 자체는 자, 내가 이러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있으니 나랑 거래합시다. 라든지, 자,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사고 싶은데 당신 관심 있으면 나한테 파세요. 이렇게 어떤 의사 표시를 하게 되는 것, 매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사 표시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쇼윈도에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쫙 진열돼가지고 가격이 쫙 붙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실제 주인이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청약이죠. 그죠? 이러한 물건을 내가 진열을 해가지고 이러한 가격에 팔고 있으니 당신 관심 있으면 들어와서 흥정을 해서 이 물건을 사가라 하는 그런 의사 표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청약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 행해지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리고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목적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여기서 이제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내가 어떤 그런 제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주거나 말거나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죠. 일단 내가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그 제의에 흥미를 갖고 자격에 맞다 싶으면은 그 흥정에 이제 청약에 응해오겠죠. 그렇게 되면 서로 흥정이 이루어지는데, 청약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매매 계약에 체결되든 체결되지 않든 간에 일방적으로 내가 먼저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가게에서의 그 매매 물건, 그것들이 전부 다 청약에 해당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찰제 가격이 쫙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 물건은 이 가격에 팔겠다라고 바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의 주체 기준은 청약자가 누구이냐 하는 그 주체에 따라서 매도 오퍼,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오퍼 또는 매도 청약, 매수 청약 이렇게 할 수 있는데 offer to buy, 그 다음에 offer to sell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래서 offer to buy, 사기 위한 청약, 팔기 위한 청약.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기 위한 청약이니까 매수, 여기 매수가 되겠죠? 매수 청약, 매도 청약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buying offer가 되고 buying offer, 그 다음에 다시 또 selling offer 되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 오퍼를 제시하면 이러한 물건을 사고 싶다라고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제 buying offer가 되는 것이고 이러이러한 물건을 이러한 조건에 팔고 싶다라고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selling off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오퍼는 우리가 이제 바이어를 이제 발굴할 때 보면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방문해서 거래선을 이제 발굴하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이제 제공해주는 사이트는 굉장히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EC21이라든지, 또는 이제 코트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런 데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바로 오퍼 투 바이, 오퍼 투 셀 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그 매매 희망자들이 쭉 자신의 그 상품을, 전부 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카테고리가 이제 정해져 있죠. 오퍼 투 바이 하게 되면 사고 싶은 물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이제 바이어의 이름, 주소가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와 이제 거래하기가 이제 적합한 그러한 거래선을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또 거기에 또 이제 인ኳ리를 이제 띄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의 서신을 띄우게 되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흥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는데, 청약에는 크게, firm offer가 있고, 그 다음에, free offer가 있다. 그 다음에는 conditional offer.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conditional offer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프리 오퍼의 범죄에 들어가는 그런 오퍼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정 오퍼라는 것은 일단 그 제시된 그 날짜가 정해져 있고 한번 그 날짜 제시된 날짜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면은 그 확정된 날짜에는 취소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되실 수 있겠죠. 내가 PDA 폰 생산업자다. 그런데 이것을 한 대당 만약에 50불에 이렇게 파는데 그것은 인도 날짜는 10일까지 9월 10일까지 이러한 조건에 인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먼저 이제 그 오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오프를 이제 받아들이는 기간을 정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이제 정해주지 않게 되면은 9월 10일까지 선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쓸까요? 딜리버리 레이트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해주지 않게 되면은 몇 달이 흘러가게 되면은 뭐 원유값이 치솟는다든지 또는 자재값이 치솟는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한 대당 50불의 이 가격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때 되면 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 가격에 그 물건을 또 산다는 건 상당히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firm offer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reaching us by October 10th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죠. 바로 10월 10일까지 우리에게 그 승낙의 의사가 전해오는 것으로 유효기간을 정한다 해서 이러한 그 유효기간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firm offer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게재가 되면 그리고 오퍼가 실시가 되면은 중간에 이것을 철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철회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유효 기간을 이렇게 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오퍼를 제시할 때 그 오퍼 문구에 firm이라든지, firm offer라든지 또는 irrevocable이라든지, 이렇게 취소 불가능, 확정적이라든지 또는 취소 불가능이라든지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한 청약은 바로 확정 청약, 그래서 firm offer라고 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이러한 오퍼는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 11일이 돼버리면 이 오퍼는 바로 이제 무효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승낙의 통지를 하기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 말이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자, 승낙은 전부 다 도달주의죠. 이 청약과 승낙은 이제 유엔 협약, 그래서 비엔나 협약에 규정된 그 룰을 이제 전부 다 따르게 되는데, 그 비엔나 협약에서의 그 룰은 바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arrival theory를 채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그러한 의사표시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인지했을 때, 그때 비로소 유효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도달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승낙의 통지를 하기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는 승낙이라는 것은 도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승낙의 도달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승낙은 언제든지 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안을 지금 이러한 안을 오프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오케이 하고 이렇게 액셉턴스를 했단 말이에요. 액셉턴스를 했는데 이것이 상대방이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계약을 이제 하자 하고 그렇게 확정하지 않았을 때, 그러기 전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바로 이 승낙한 것을 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청약한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청약을 한 것은 절대로 취소 불가능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승낙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그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승낙의 처리는 가능하다, 즉 취소는 가능하다.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고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ree offer에서 이것은 불확정 청약이 되는데, 말 그대로 그렇죠. 지금 free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오퍼를 제시하는 그 사람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free offer가 되는데, 불확정 오퍼, 그 다음에 무확정 오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건을 이제 제시를 딱 하죠. 그리고 이렇게 언제까지 도달하는 것을 arriving, 그 다음에 reaching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온다는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날짜가 여기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이러한 오퍼의 특징은 첫째,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다. 오늘 제시했다가 또 내일 그것을 취소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인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설령 이러한 조건을 오퍼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좋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합시다 해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컨퍼메이션을 받아들이겠다, 즉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쪽에 이제 오퍼가 그러한 오퍼리로부터 액셉턴스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거래를 할지 안 할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제 오퍼가 확인을 해주고 또 결정을 해줘야지만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리 오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승낙을 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청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설령 피청약자의 승낙에 있어도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청약, 그게 바로 불확정 청약, 그래서 free offer가 되겠습니다. 이와 이제 비슷한 그 조건들이 이제 조건부 청약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불확정 청약하고 이제 유사하지만 거기에 이제 단서 조항이 이제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는 것은 또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그때 계약에 체결된다는 것이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바로 이런 조건부 청약은 free offer, 불확정 청약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conditional offer, 조건부 청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고 잔유 조건부 청약, 그래서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상대방이 내가 오퍼를 제시했는데 상대방이 그 억스텐스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내가 팔 그런 재고가 있어야지만이 바로 매매 계약이 이제 성립되는 것, 이것이 바로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퍼를 제공했는데 내가 뭐 PDA 폰을 이렇게 팔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오퍼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에 응했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그런 팔 물건을 재고로서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 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조건을 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재고자료 조건부 청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승인 조건부 청약 이렇게 되는데 upon approval 해서 청약과 함께 이제 견본을 송부해가지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현품을 검사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인 조건부 청약 upon approval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셀러가 먼저 이제 바이어에게 이러한 물품을 먼저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바이어가 만약에 이러한 물품을 이제 보지 않고 매매 계약을 한다는 것을 이제 꺼려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시장에 이제 판매할 때 자신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셀러가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때, 이러한 샘플을 같이 이제 송부를 해가지고, 바이어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바이어가 그것을 보고, 품질을 검사해보고, 또는 이제 AB 판매를 해본 다음에 이제 흡족하다. 그렇게 되면은, 청약이, 유효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승인 조건부 청약 upon approval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시장 개척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에서 upon sale return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100대를 이쪽에 수출을 했는데, 100대를 수출했는데 이것이 팔고 나니까 나중에 한 20개의 그런 재고가 남더라. 그렇게 되면 다시 셀러가 이것을 반품을 받아두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조건부 청약이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그 재래 도매 시장은 전부 다 이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의 그 남대문 시장 또는 동대문 시장 이렇게 되면 각 지방에 이제 지방상인들이 쫙 올라오죠. 그래서 뭐 아동복이라든지 여성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도매로 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그것을 팔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안 팔리게 되면 또 그것을 또 갖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도매상에게 그 재고를 이제 넘기고 그것의 차액으로 또 다른 물품을 또 받아오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점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 그런 책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서점에서 진열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다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판매가 되지 않으면 그 책을 회수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반품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게 반품형 조건부 청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그래서 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 이제 free offer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령 아까 제시했던 그런 여러 조건을 다 오퍼리가 받아들여서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그 결정권은 바로 오퍼러가 그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하고 승낙을 해줘야지만, 즉 확인을 해줘야지만이, 컨퍼메이션 해야지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착순 판매 조건부 청약.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재고 떨이를 할 때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되는데, PDA 폰을 이제 다 팔고서는 한 500대 정도가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주 그 헐값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방출을 해가지고 재고떨이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유효한 조건인데, 말 그대로 이제 선착순이니까 먼저 오는 사람에게 그 갖고 있는 물건을 다 파는 것, 그것이 바로 선착순 판매 조건부 청약, 그래서 offer subject to prior sale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영어 속담에 그런 게 있죠.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온 자가 먼저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착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의 그 거래선에게 청약을 할 경우에 이제 이것이 사용되고, 그래서 재고떨이를 한다. 그래서 stock offer라고도 다르게 이제 부른다. 다음에 시장 변동 조건부 청약. 그래서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국제 시세라든지 또는 이제 자연재해의 그 변화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광물이라든지 원유, 이제 오일 그런 거, 그 다음에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설령 내가 뭐 쌀 한 가마니에 10만 원이다라고 그런 가격 제한을 제시를 했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 당시라든지 또는 그것을 이제 결제를 할 당시에 그때 이 가격이 변동되는 그것을 적용해서 거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장 변동 조건부 청약이 되겠고, 그것을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이라고 한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오일의 그 선물 계약에 이런 그 마켓 플렉츄에이션이 이제 많이 그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수출 승인 조건, 수출 승인 획득 조건부 청약이 있다. 그래서 offer subject to export alliance 이렇게 되는데, 서로 이제 매매 계약이 이제 체결을 하고 싶어도 수출하는 자가 바로 그 수출하고 싶은 물건을 수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승인을 획득을 해야지만이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 이제 예를 들게 되면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떤 금수품이라든지 또는 전략 물자로 이제 지정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출이 금지가 되어 있죠. 바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수출 승인을 얻어야지만이 거래가 체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offer subject to export license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입 승인 획득 조건은 바로 이제 반대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청약을 확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서는 먼저 그 매매의 대상인 그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품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물품을 또 얼마나 많이 구입을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수량을 먼저 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물품과 수량이 있으면 그것의 매매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가격. 그래서 물품, 수량, 가격이 바로 청약의 세 가지 그 확정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약에 유인이 있다. 그래서 뭐 어감은 썩 좋지는 않지만은 완전히 청약은 아니지만 이제 청약에 가깝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한 제의에 응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유혹적인 요소, 그것이 바로 청약의 그 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bsequent offers, offer subject to confirmation 이런 것들, 어떤 조건을 달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찰과 상품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물건을 이렇게 보았을 때, 정찰가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은 흥정이 이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찰가에 붙어 있는 그러한 가격이 현저하게 싸다. 그렇게 되면은, 고객은, 손님은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이제 매매하려고 하겠죠. 뭐, 박앤세일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그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고객을 유혹하는 그 유인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와 입찰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와 카탈로그, 정가표, 견적서와 같은 그러한 유사 청약 같은 거, 거기에 이제 견적서라든지, 또는 이제 가격표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수량의 그 다수에 따라서, 그리고 시황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좀 변동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 매매 그 상담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조금씩 이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가격은 흥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거래에 적극적으로 이제 응하게 되는 그런 이제 유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이제 프라이스 리스트라고 이렇게 있는데, 프라이스 리스트와 또 리스트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단어를 뒤바꿔놨는데, 이 프라이스 리스트는 거래 상대방이 자기가 작성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우리 제품의 단가는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매매 가격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리스트 프라이스는 그 카탈로그상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어떤 카탈로그 이렇게 보면 모델이 쫙 나와 있고 그 밑에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그것이 이제 리스트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재 가격이라고 그러죠. 등재 가격.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견적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quot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estimate 있게 되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그 견적 그래가지고 의미는 같아요. 근데 quotation은 확정적인 가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격에 내가 거래를 하고 싶다 하는 그것을 이제 그 표현했을 때, 그것을 숫자로 나타냈을 때 그것이 바로 quotation이 되고, 실무의 무역 계획에서는 전부 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estimate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감정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동품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골동품을 이제 감정을 탁 켜가지고 그것은 이제 가격을 산출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정확한 가격은 아니죠. 또 매매의 당사자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것도 역시 뭐 공시지가, 그 다음에 뭐 감정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이제 그것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또 다르게 또 가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그런 데 적용되는 게 바로 에스티메이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계획에서 실질적으로 견적이다 하게 되면 바로 이제 quotation을 쓰게 된다는 거,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교차 청약이 있게 되는데, 교차 청약은 이제 우연히 사자는 청약과 팔자는 청약이 서로 교차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A 셀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 바이어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어떠한 물건을 이제 셀러가 B에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팔고 싶다라고 그렇게 오퍼를 했는데, 그와 동시에 B도 A 업체에 이런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라고 같은 동일한 조건이 서로 이렇게 교차된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오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실무 이런 것도 그렇게 뭐 흔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연이라는 것은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누가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것을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다음에 counter offer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PD 폰을 다시 또 이제 예를 들게 되면 한 대당 이렇게 50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이 CIF 조건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면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바이어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거 한 40불로 하자라고 역제의를 하게 되면, 즉 이렇게 카운트오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반대 청약이 되겠죠. 바로 이런 것. 그래서 그러면은 또 어떻습니까? 이쪽에 이제 바이어가 제시한 것을 또 이쪽에 오퍼러가 다시 또 그렇게는 안 된다. 45불까지는 해주겠다라고 다시 또 역제의를 하게 되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운터 오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원래의 오퍼에 반대 오퍼를 하게 되면 이 오퍼는 사라지고, 이쪽에 반대 오퍼한 것이 또 원래의 청약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청약을 했는데 이쪽에서 또 카운터 오퍼를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또 원래의 청약의 그 성질을 잃어버리고, 이쪽에 반대 청약한 카운터 오퍼가 새로운 오퍼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카운터 오퍼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카운터 오퍼 1, 카운터 오퍼 2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카운터 오퍼를 맞았으면은 원래 자기가 제시했던 그 오퍼는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그 오퍼가 새로운 청약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의 그 효력 시기는, 일반적으로 청약은 비엔나 협약에서 정하기를,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그 의사가 도달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 알지를 못하는데 그것이 청약으로서의 무슨 그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청약의 효력은 바로 도달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그 다음에 승낙을 쓰는데, 청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은 이제 수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낙의 이제 조건은, 승낙은 약정된 기간 또는 합리적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만약에 이제 form offer 해가지고 그 승낙을 해야 되는 그 제시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면 그 기간 내에 이제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청약이 특정 앞으로 되어 있다면은, 만약에 셀러가 이렇게 바이어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오프를 했다면 그것을 승낙할 사람도 바로 지정된 당사자가 그 승낙에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승낙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어야 된다. 만약에 컨디셔널이 돼버리면, 그죠? 이렇게 조건이 달라붙으면은 그거는 또 다른 또 청약의 시작이 돼버리니까 이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조건에 일치해야 된다. 이걸 다 받아들여야지만이 승낙이 수립이 된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뭐, 4가지의 이런 가격 조건, 그 다음에 품질 조건, 그 다음에 선적 조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건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개는 받아들이고 2개는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전부 다 카운오퍼가 돼가지고, 원래 이 청약은 소멸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낙에 대한 피청약 때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의사를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확정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액셉턴스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낙의 방법, 청약서에 미리 지정했을 경우, 내가 이렇게 청약을 하는데, 답장은 팩스로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하고, 그 방법이 지정됐다면 반드시 그 방법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청약서상에 제시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을 이제 동원해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합리적 방법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팩스를 보낸다든지, 또는 전화를 보낸다든지, 뭐 전보를 친다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다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상대방이 그것을 알 수만 있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구두 청약에 대한 승낙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뭐 팩스라든지 이메일로 승낙을 하라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쪽에 바이어가 전화를 딱 해가지고 그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겠어. 이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구두 청약인데, 구두 청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이 되어야 된다. 그죠? 오케이 하든지 예스 하든지 그래서 바로 결정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셀러가 바이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럼 거래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상점에 가가지고 어떤 매매 물품 대상을 놓고 이제 가게 주인하고 흥정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구두에 의한 청약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바로 즉석에서 그것이 바로 예시나 논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청약 방법, 청약 시에 청약 방법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승낙하야지만, 다른 통신을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청약자의 승인이 없으면 그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죠? 반드시 지정된 그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라 그랬는데 분명히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팩스로 보냈다. 그렇게 되면 그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청약자가 통지 없이 물품 발송이나 대금 지급의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셀러 측에서 또는 바이어 측에서 이제 어떤 그 오퍼를 딱 제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승낙하고 말고도 할 것 없이 바이어가 바로 그 물품 대금을 셀러에게 보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이니까 바로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금전의 대가로서 송금을 해왔을 때 그것은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이제 비엔나 협약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분 승낙,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 개 중에서 몇 개는 받아들이고 몇 개는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그 계약은 컨디셔널 오퍼가 돼가지고 성립이 되지 않는다. 다음에 이제 승낙의 철회. 그래서 승낙의 철회는 이제 withdraw를 하게 되는데, withdraw를 하게 되죠. 이렇게 AL이 없으면 withdraw 하게 되면 이제 철회하다 해서 동사가 되고, withdraw 하게 되면 명사가 돼서 청약의 철회 이렇게 되죠. 이것도 상당히 이제 헷갈리는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withdraw 하게 되면 철회하다, withdrawal 하게 되면 그때는 청약 이렇게 명사가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승낙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혹은 그와 동시에 철회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 승낙은 철회될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이것을 이제 받아 억셉턴스 해가지고
이렇게 바이어가 이렇게 보냈는데 이쪽에 셀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이것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처리할 수 있다. 또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바로 승낙의 의사표시와 철회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이렇게 여기에 셀러에게 도달이 됐다면, 청약자에게 도달이 됐다면 그 승낙은 바로 철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비엔나 협약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과 승낙 기간에서 자, 지연된 승낙, rate acceptance에서 이것은 어떤 이제 기간을 이제 넘어가가지고 지정된 기간을 넘어가서 이렇게 응해온 경우 지금 이렇게 서로 셀러가 이제 오퍼를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 이제 오퍼 기간을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September 10에서 9월 10일까지 우리에게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전해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간을 넘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무조건 이제 그 승낙은 무효가 돼버리는데 홈오퍼 같은 경우 그러나 받듯 이 승낙자가 이 바이어가 이것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지연된 승낙은 청약자가 지체 없이 구두로 피청약자에게 유효하거나 하다고 통지하거나 그러한 취지 총지를 발송하는 건 승낙으로서 유효하다. 그러니까 비록 기한은 넘어갔지만은 바이어가 그것에 대해서 억셉턴스를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오퍼러가 좋다 하고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승낙으로서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승낙의 이제 침묵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게 대해서 이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매매 계약의 어떤 그 단계로서 볼 수가 없다.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 승낙으로서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또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 또는 무행위 그 자체는 승낙이 될 수 없다. 라고 또 이렇게 비엔나 협약 18조에서 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퀴벌런트 오퍼가 있게 되는데 자, equivalent acceptance. 이것이 이제 애매한 이제 승낙이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승낙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조건이 붙어있다든지 바로 이런 거 equivalent acceptance 모호한 승낙이에요. 이건 모호한 승낙. 이건 책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애매모호한 승낙 이것도 전부 다 이것은 승낙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승낙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10일을 정했는데 지금 이제 이쪽에 이제 오퍼리가 그것을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를 합법적인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전부라는 것은 발신일회 교부한 때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전부를 치기 위해서 이제 우체국에 그것을 접수를 딱 했잖아요. 그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접수증을 또 교부를 하게 되죠. 바로 그때부터 승낙의 기산일로 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신으로서 그것을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그 서신을 작성한 그 날짜, 아니면 이제 봉투에 이제 스탬프를 빵 찍잖아요. 바르면 바로 그 스탬프에 기재되어 있는 그러한 날짜를 바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그 날짜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전화, 텔렉스 또는 동시적 통신수단 같은 경우는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기사한다. 내가 지금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그 승낙을 상대방에게 이제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대방이 전화기를 탁 들어서 나랑 통화를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승낙의 이제 기산일로 이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10일까지 통보를 하라 그러는데 바로 이 10일이 공교롭게도 공휴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휴일을 지난 그 다음날 11일이 바로 승낙의 이제 마감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10일, 12, 13 이런 식으로 휴일이 쭉 나가게 되면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다 무시가 되고, 그 다음에 최초의 영업일, 만약에 14일이 이쪽에 영업 개시일이다 그렇게 되면 바로 14일부터가 승낙의 마지막 그 승낙의 마감 시간으로 그렇게 연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퍼와 청약 같은 부분은 매회 두세 문제씩 꼭 출제가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주시고요. 아까 특히
그 조건부 청약에 나오는 거, 뭐, 재고 확인 조건부 청약, 그 다음에 뭐 시장 변동부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예문이 쭉 나오고 거기에 이제 괄호를 쳐가지고, 맞는 청약의 조건을 골라봐라. 하는 것들이 이제 무형영어 시험에서 또 많이 출제가 되고 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